단기부채 사이클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침체는 신용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경제성장이 이어지고 신용 사용이 어려우면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이 역할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맡아서 합니다. 금리를 이용해서 말이죠. 단기부채 사이클은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 지속되며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사이클의 저점과 고점은 전 사이클보다 더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더 많은 부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부채를 계속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채를 갚으려 하기보다는 돈을 더 빌리고 지출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부채는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장기부채 사이클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도 은행은 신용을 더 자유롭게 늘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를 살펴보지 못합니다. 최근 몇 년간 혹은 최근 몇십 년간 소득은 증가하고 있었고 부동산도 오르고 있었고 주식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품, 서비스, 금융자산을 빌린 돈으로 구입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동할 때 우리는 이것을 거품이라고 합니다. 부채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여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계속 증가하기만 한다면 부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산 가치도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빚을 내서 투자수단으로서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가격이 더욱 상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부유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부채가 많긴 하더라도 소득과 자산 가치의 상승은 차입자의 신용도를 장기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채 부담은 천천히 증가하여 부채 상환의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부채 상환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지출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므로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도가 줄어들고 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채 부담이 커져서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1989년에 일어났던 일도 같은 원인입니다. 그리고 1929년 미국의 대공황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경제는 디레버리징, 즉 축소 단계에 들어섭니다. 디레버리징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고 소득은 감소합니다. 소득은 사라지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며 은행은 압박을 받으며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사회적 긴장감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줄면서 부채 규모는 늘어나고 대출은 압박을 받아서 신용도가 훼손되고 신용이 마르게 되어 차입자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어 부채 상환도 충분하지 않아집니다. 이런 부실을 메우기 위해 차입자들은 자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고 자산을 매도하려는 폭주로 시장이 망가집니다. 이때가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흔들리고 은행은 곤란함에 빠집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며 차입자의 담보 가치도 떨어지고 차입자의 신용도는 더더욱 낮아집니다. 사람들은 빈곤함을 느끼며 신용은 빠르게 사라지고 낮은 소비, 낮은 소득, 낮은 부, 낮은 신용, 낮은 대출에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이런 과정은 경기 침체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디레버리징 시기에는 금리 이하로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이미 낮아서 0%에 가까워져 있고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0%가 된 디레버리징 시기는 1930년대 그리고 2008년대에 다시 있었습니다. 디레버리징에서는 차입자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들은 부채 규모가 너무 커져서 모두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차입자들은 상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담보도 가치를 잃게 됩니다. 결국 빌려주는 자는 빌려주는 것을 멈추고 빌리는 자는 빌리는 것을 멈춥니다. 경제의 신용도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면 모든 경제 주체들은 지출을 삭감합니다. 차입자가 새로운 빚을 지는 것을 멈추고 오래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면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지출은 결국 누군가의 소득인데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소득의 저하를 초래합니다. 소득이 부채가 상환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떨어져서 부채 부담은 실제로 더 악화됩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의 압박에 몰리게 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차입한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은 은행이 돈을 돌려주지 못할까봐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달려가 돈을 인출하고자 줄을 서지만 은행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파산이 일어나거나 채권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파산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용이 사라지면서 은행은 빌려준 돈이 휴지로 돌아옵니다. 은행은 차입자들에게 부채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를 구조조정 또는 채권 채무 재조정이라고 합니다. 채권 채무 재조정은 총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깎아주거나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기간을 늘려주거나 부채 대신에 주식으로 대신받게 하는 것입니다. 부채는 사라지지만 소득과 자산 가치는 더 크게 하락합니다.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실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경제의 하락을 만회하고자 합니다. 정부 예산 적자는 이 시기에 최고조를 달리는데 이는 확보한 세금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을 인상합니다. 소득이 줄고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부는 소수의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게 됩니다. 이로써 경제 내부의 부의 재부의 분이 시작됩니다. 고통받는 빈곤층은 부유층에 대해 붕괴하게 되며 부유층 역시 힘들게 번 돈을 빈곤층에게 퍼주게 되니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서도 대립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30년대 전쟁빛이 많았던 독일은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신용이었습니다. 신용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돈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출은 현금과 신용의 합이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신용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현금을 늘려서 지출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출이 곧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정부가 빌려갑니다. 이를 흔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고 표현합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발행할 수 있지만 금융자산만 매입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돈을 발행할 수는 없으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복지로서 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은행이 찍어놓은 돈으로 경기부양책을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고 실업자에게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부채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매우 위험하고 민감합니다.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이 잘 맞으면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가능합니다. 디레버리징은 끔찍할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방법으로 회복해 나간다는 점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디레버리징 단계에서는 부채가 줄어들지만 실질 경제 성장이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균형은 지출 삭감, 부채 감소, 부의 재배분, 돈을 찍어내는 것의 혼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용의 감소를 상쇄하게 되므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돈을 찍어냄으로써 신용의 감소를 메움으로써 소비의 감소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부채보다 빠르게 늘어야 합니다. 즉 이자율보다 소득 증가율이 높아야 합니다. 부채가 2%의 속도로 커지고 소득이 1% 속도로 커진다면 부채는 결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소득의 증가율이 충분히 높을 정도로 돈을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발행하는 것은 매우 쉬운 방법이지만 너무 많은 돈을 발행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독일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디레버리징을 한다면 성장은 느리지만 부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차입자들의 신용도가 좋아집니다. 차입자의 신용도가 좋아지면 대출이 늘어나고 대출이 늘어나면 지출이 늘어남으로써 경제가 다시 성장합니다. 디레버리징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나 잘 처리하면 결국 문제는 해결됩니다. 디레버리징은 장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20년이란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경제는 이 템플릿보다 더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단기부채 사이클을 장기부채 사이클에 입히고 이 둘을 또 생산성 성장성에 입히게 되면 위치에 맞게 합리적인 템플릿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고 미래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템플릿을 요약하면 세 가지 메시지가 도출됩니다. 첫 번째 원칙,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 부담이 결국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소득 증가가 생산성 증가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당신은 실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